네, 안녕하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라디오 1회와 2회를 지나서 이제 3회입니다. 1회 때 아쉬웠던 편집이 2회 때는 조금 빨라졌고, 그 다음은 음악도 다양하게 넣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3회를 준비하면서는 조금 더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귀에 잘 들어오고 듣기 편하도록 목소리도 바꿔보고 어투도 조금씩 바꿔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디오다 보니까 표정이나 손짓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은 온전히 제 목소리만으로 이야기를 전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기 몸살이 엄청 심하게 걸렸어요. 날씨가 그렇게 춥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일하면서 잠깐 옷을 얇게 입고 있었거든요. 몰랐는데 몸이 아주 천천히 얼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으슬으슬해지더니 저녁에 몸살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거의 이틀, 3일간을 완전 죽어서 지냈거든요. 여러분도 좀 괜찮다 하더라도 꼭 따뜻하게 한 겹, 두 겹 더 껴입어서 저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중국 소설 충총난이엔입니다. 충총난이엔은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그 시절로 총총 돌아가다 라는 뜻인데요. 이 책은 정말 저한테 의미가 깊은 책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생활할 때 처음에 언어를 좀 더 빠르게 늘리고 싶어서 드라마를 보기를 선택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상황만 보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추측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슬프고 감동적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면서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내용이야? 좀 더 세세하게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내용을 더 자세히 알게 되다 보니까 더 깊게 감동을 받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영화로도 리메이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처음 영화관도 가보고 또 영화관 가서 보니까 또 내용도 이미 엄청 자세히 알고 있는 데다 중국어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영화 보면서 내용도 훨씬 더 많이 알아듣는 거에도 좋지만 다시 한번 봐도 더 감동적이어서 친구들한테 너무 좋다, 너무 감동적이다 이러니까 어느 날은 친구 하나가 소설책을 들고 오더니 이건 드라마가 최초가 아니라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인기가 되게 많았고 이게 한참 지나서 드라마로 리메이크 된 다음에 영화까지 리메이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중국 영화 드라마 좋아해줘서 고맙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고 하면서 그 편지랑 같이 해서 선물해준 그 책이 사실 정말 너무 고마워서 그 책을 또 읽어가면서 또 다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당시에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 많은 책이에요. 그 친구들의 고마움, 그리고 그 내용의 감동, 그 생활하던 당시에 제가 힘들었던 것들, 좋았던 것들, 모든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 시절로 총총 돌아가다라는 그 제목이 저한테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책을 이번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사실 이 책을 그렇게 깊게 소개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소설이어도 충분히 소개를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다들 읽어보지 못한 책이고 또 중국 소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자면요. 연애에 조금 더 집중된 우리나라의 응답하라 시리즈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죽고 못 사는 친구 셋이 있는데 A, B, C가 있다고 할게요. A는 잘생기고 운동 잘하고 활발하고 인기도 많은.
그런 학생이고요. B는 조용하고 책 좋아하고 약간 소심한 성격이고, C는 활발하고 농구부에 들어간 약간 좀 바보 캐릭터. 이런 세 친구가 재밌게 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전학 온 여자 F, 그 친구가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했어요. 되게 조용하고 말 없고 소심하고. 그런데 B만큼은 자기와 성격이 비슷했는지 이 친구를 되게 아껴주고 약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거든요. 근데 A는 그 당시에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뭐 C는 그냥 농구하는 바보기 때문에 뭐 제외하도록 하고요.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물건 훔쳐간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뻔한 클리셰죠. 물건 훔쳐간 사람 누구야? 하고 이제 모든 학생들을 다 추궁하고 그랬는데, 그때 유일하게 그 범인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그 F라는 여자애한테 범인 누구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그 비밀을 지키는 걸 보면서 A가 그때 좀 다르게 본 거죠. 나름 좀 강단이 있네. 괜찮은 친구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A, B, C에 이제 F, 그리고 F의 또 다른 친구 하나까지 들어오면서 5명의 끈끈한 우정이 생기게 된 거죠. 처음에는 B만 F를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A가 F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사실 되게 적극적으로 먼저 대시한 건 A였어요. B는 오랜 시간 동안 좋아했지만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거든요. A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F와 이제 몰래, 친구들 몰래 사귀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고교 시절을 보내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근데 A의 중학교 친구들이 F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자 굉장히 심하게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F에게도 나름 안 좋은 슬프고 무서운 추억이 있었는데, 이 B라는 친구도 그렇고 A라는 이 친구도 그렇고 F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를, 그렇게 빼어난 미모는 아니지만 계속 눈이 가고 언제인진 모르겠지만 이미 좋아하게 된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학교 때도 이 F는 인기가 되게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가장 싸움 잘하고 이제 많이 논다는 그 친구가 공식적으로 이 여자는 내 여자야 하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하굣길에 F가 어떤 깡패한테 또다시 꼬임을 받아서 막 같이 놀러 가자, 어디 가자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중학교의 그 친구가 나타나서 내 여자 건들지 말라라고 이제 시비가 붙다가 깡패한테 습격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장면을 보면서 그 F도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없이 쟤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뭐 살인자라는 누명을, 살인자도 아닌데 살인자라는 누명을 써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중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고등학교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의 친구들이 당시 그 F의 중학교 때 친구들과 이제 또 인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둘은 사실 좀 멀어지려고 해요. 그런 과거를 보면서 가까이 지낼 수 없다, 이런 마음이기도 하고, 그런 과거를 가지고도 나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좀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 둘은 또 잘 이겨내죠. 친구들한테도 그런 사람 아니다, 그건 너네가 오해한 거 아니냐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그 둘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단단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아름다운 그런 고교 시절을 잘 보내다가 이제 수능을 보는데요. 수능을 보고 나서 B는 해외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에게 스스로의 마음을 고백을 하는데, 이미 A랑 사귀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F는 이제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수능 이후에 A와 F의 본격적인 그런 연애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둘은 다른 학교인데 A는 뭐 어디를 가든 뭐 여전히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새롭게 만난 그런 여자인 친구는
이게 소심하고 약간 조용한 그런 F와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종잡을 수 없고 이전과 완전 다른 그런 매력을 느낀 거죠. F 같은 경우에는 좀 소심하다 보니까 손잡는 것 이후로는 전혀 이제 스킨십도 없고 이제 쭈뼛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만나게 된 매력을 가진 그 친구에게 이제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둘은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A가 죄책감을 느껴서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죠. 난 이런 일이 있었고 더 이상 너랑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고 이제 서로 엄청 슬프게 헤어지는데 그러고 한참 있다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 같은 선배가 나 옆 학교에 있는 어떤 여자애 내가 관계 가졌는데 하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뭐 항상 엄청 철벽을 치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그냥 같이 자자고 그러더라. 근데 뭐 완전 통나무 같았어 하면서 엄청 안 좋은 말을 계속 내뱉는 걸 보면서 아, 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되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F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되게 화가 많이 나서 A는 이제 막 선배를 때리고 나서 F를 찾아가죠.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냐. 이미 늦은 행동인데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항상 A는 F에 대해서 묘사를 하길 새하얀 눈 같았다. 근데 누구도 밟지 않은 눈이기 때문에 나조차도 쉽게 건드릴 수가 없어서 뭔가 먼 느낌이었다라고 그렇게 항상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침범을 한, 그리고 침범을 허락한 그게 싫었다라고 이제 책에서 이제 쭉 묘사를 하더라고요. A는 F를 찾아가서 뭐 어떻게 된 일이냐, 왜 그런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별말 없이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미 그때의 일로 임신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를 하기로 결심을 한 상태더라고요. A는 그러지 마라. 그냥 아이를 낳고 둘이 같이 키우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항상 소심하고 조용했던 F가 뭐 대화를 할 때나 언제든지 A가 얘기한 대로 그냥 따랐거든요. 뭐 하자고 하면 그래 어떻게 하자. 뭐 하기 싫다 그러면 그래 그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항상 따라오는 입장이었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낳지 않을 거고 난 너와도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근데 A는 그때 느꼈죠.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F는 이제 없구나. 이전에 내가 하자던 대로 하던 그 사람은 없어졌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이제 절대로 사랑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과 함께 돌아섭니다. 책에선 이렇게 표현해요. 조용하고 쭈뼛하지만 속은 누구보다도 약했던 그녀는 이미 사라졌고 차갑고 세상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F만이 남아있었다. 이렇게요. 네, 여기까지가 드라마와 영화의 내용이고요. 책의 내용은 겉에 하나가 더 쌓여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한 중국인 남학생이 유럽으로 유학을 오게 되는데 유학을 오게 돼서 반하게 된 여자가 F고 그 F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F는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굉장히 차갑고 말도 없고 그리고 레즈비언 친구와 함께 사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인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마음을 표현하려고 둘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F가 나는 사랑을 할 수 없어. 난 누구도 믿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쭉 풀어나가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좀 드라마와 영화와 좀 다른 점은 이 남자 덕분에 그런 F의 좀 더 깊은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물어봐요. 그때 왜 그런 거야?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좀 더 F의 마음을 깊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영화와 드라마와는 좀 달라요. 영화와 드라마는 그 남자 주인공의 입장을 조금 더 깊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의 입장도 보고 여자의 입장도 좀 깊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학생 때 하는 연애는 그게 좀 무모하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더욱더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고등학생의 풋풋한 연애를 보다 보니까 풋풋함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풋풋함 때문에. 그때는 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이 다시는 그렇게 연애할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거를 잘 몰랐잖아요.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면서
그런 막무가내의 연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순간순간의 연애를 하고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연애가 못 되는 그 점이 좀 아쉽죠. 그 당시에는 성숙한 연애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지금은 풋풋한 연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중간점을 잘 찾지 못하는 걸까? 그러면서 아쉬움에 아쉬움에 아쉬움이 쌓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풋풋한 연애를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이상이기도 하고. 근데 현실은 많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도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순수한 연애에 대해서 희망을 다 놓은 건 아닌데요. 조금씩 이제 의심을 하는 정도죠. 나이를 먹으면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 그 어릴 때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건 오히려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제가 바라는 순수한 연애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일단 계산이 없이 밀당 없이 서로 쏟아붓는 관계. 그거 하나. 그리고 그냥 그 사람 자체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요. 연애를 할 때 빼고 더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잘해주고 싶은 마음껏 다 그냥 해주는 그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다른 연애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걸 자기 나름대로 교훈으로 삼아서 자신의 연애 패턴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이제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들 생겨서 내가 소중하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덜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죠, 그런 연애가. 저는 상대가 너무 좋아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잘해주니까 아, 나는 그럼 어떡하지라고 불안한데 상대도 다 바쳐서 나를 챙겨줘서 나도 같이 성장했네. 약간 이런 연애를 진짜 원하는데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부족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또 그걸 바라는 게 어렵기도 하고 이상인 거죠. 이상이니까 또 놓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제 연애 방식을 또 누군가한테 강요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또 언젠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거는 두 번째 조건이죠. 일단은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를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선 볼 때 장난 아니라면서요. 엄청 빠르게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둘 다 조건 쭉 부르고 맞고 상황되고 이러면 결혼 오케이. 아니면 바로 끊고 다음 사람 또 준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인간 자체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서로 좋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 다 아니까 우리 모두 다 아니까 천천히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현실적인 조건들을 알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길 바라고 있는 거죠. 기다려지네요. 이런 얘기 쭉 하니까 연애 얘기하니까 언제쯤일지 누굴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서로 바라는 그런 좋은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일단은 그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사람이 또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연애 관련된 책을 좀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여러분과 의견 나누고 싶어요. 네, 다음은 문화예술, 사회경제, 정치, 어느 영역에서건 관심이 가고 재밌어 보이는 뉴스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이것 좀 들어봐. 이번 주 뉴스는 요리를 종종 하는 저로서는 꽤나 관심이 가는 뉴스였는데요. 닭고기를 사면 물로 헹구지 말고 바로 조리하라는 뉴스였습니다. 씻는 과정에서 물이 튀거나 닭을 만진 본인의 손에 닭의 피부나 속 안에 있는 병원균이 싱크대나 다른 식자재에 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금류에 존재하는 캄필로박터균 등
그 이외의 병원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며 그냥 물로는 씻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실험에 따르면 일반인들에게 닭 요리를 시키면 생닭을 물에 씻은 사람의 4분의 1은 다른 식자재에 결국 대장균을 퍼뜨린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포장을 뜯은 뒤에 바로 끓는 물이나 오븐에 넣어 조리를 하라는 건데요. 최근에 닭고기는 대부분 포장육 형태로 유통이 되고 이 포장육 형태로 유통이 되는 중에 이미 세척을 한번 거쳐서 팔리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야 할 불순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고기 사게 되면 삼겹살이나 뭐 소고기처럼 바로 굽는 류의 그런 고기 말고 닭이나 오리, 돼지 등뼈 뭐 이런 것들 사면은 현실적으로 물에 넣어보면 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하기에는 좀 찝찝한 감이 없잖아 있죠. 찝찝하면 또 자기가 먹는 건데 느낌이 그러면 좀 먹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이면서 안전한 방법은 일단 뜨거운 물에 한번 바로 넣고 닭을 헹구는 과정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일단 다른 곳에 물이 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다른 물건을 만지지도 않고요. 닭을 뜨거운 물에 완전히 넣어서 세균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보통 닭을 조리하는 경우에 74도에 이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세균은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일단 뜨거운 물에 1분 동안 담궈서 세균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다음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닭고기 많이 드시나요? 일반 튀긴 치킨은 뭐 정말 말할 것도 없지만 가족들이 식사 제한을 저희는 엄청 하거든요. 다들 운동 엄청 하고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이라 치킨을 웬만하면 잘 안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이제 작은 닭 3마리 10,000원에 팔거든요. 그럼 이제 사와서 소금이랑 후추 뿌려서 오븐에 바로 구워서 먹어요. 진짜 기름기 쏙 빠져서 완전 부드럽게 되는데 이제 거기다 양념치킨 소스를 뿌리던가 아니면 이제 그냥 먹던가 개인적인 추천은 와사비 한번 같이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괜찮거든요. 이제 기호대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진짜 요리 못했었는데 제 기억이 아직도 나요. 처음으로 라면 끓일 때 물 양을 조절을 못해가지고 컵으로 몇 컵 넣으라는데 저희 집 컵이 진짜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써있는 대로 넣었는데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 맹탕이 돼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라면 먹었는데 너무 맛없어가지고 또 그때는 또 어릴 때랑 또 버리자니 또 너무 아깝고 혼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그것도 있네요. 계란 후라이 하려고 했는데 들러붙고 안 돼가지고 이제 휘휘 저으면서 바로 스크램블로 만들어 버리고요.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많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나름대로 어디 가면 제가 메뉴 정해갖고 직접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이제 캠핑 가거나 어디 가도 어머니도 저 혼자 사는 거 걱정되니까 요리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금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육회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진짜 너무 괜찮았어요. 육회 좋아하는데 비싸서 못 드시는 분들은 정말 강추입니다. 정말 집에 있는 재료들 어떻게 넣어도 다 되거든요. 정해진 야채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조미료들 간장, 설탕, 참기름만 있으면 돼요. 거기다 다진 마늘 조금 하고 고기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집에 있는 수저로 다 계량되니까 고기 200g 기준으로 200g 어떻게 맞추냐 처음에 살 때 200g 달라고 하면 돼요. 가서 육회거리 200g 달라고 해서 간장 2스푼, 설탕 1스푼 조금 안 되게 해서 넣고 다진 마늘 취향에 따라서 1스푼 아니면 좀 더 넣어도 되고요. 근데 처음에 진짜 이 1스푼 1스푼 이게 진짜 짜증났던 게 액체는 그 1스푼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만큼 더 이상 담길 수가 없으니까 흘러 넘치니까. 근데 설탕 같은 거는 위에 산처럼 쌓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가 1스푼이라는 거야. 진짜 짜증 많이 났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스푼으로 일단 최대한 담을 만큼 담고 그 산처럼 쌓인 거에 중간 높이쯤에서 손가락으로 탁 깎아주면 너무 달지 않고 딱 맞춰지더라고요. 나름의 공식입니다. 꿀팁이니까 한번 요리 도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밥이랑 해서 이제 육회 비빔밥을 먹어도 너무 좋고요. 술안주로도 정말 너무 좋고요. 원래 혼술하면 맥주로 하는데 이때는 진짜 소주도 한 잔 땡기더라고요. 녹음 끝나면 고기 사러 가야 되겠어요. 갑자기 고기 또 땡기네요. 네, 닭 조리할 때 닭에서부터 육회까지 왔는데요. 일단 먼저 꼭 뜨거운 물에 넣어서 세균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뭐 칼을 집던 다른 식자재를 집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식습관 유지하실 수 있고 아프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해서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코너죠. 이번 주 내가 가보고 싶은 곳
놀러 갈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는 짤막한 코너. 같이 놀러 가자. 저번 주 주말에는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의 작가 2019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길을 좀 헤매서 겨우 5분 전에 도착했는데요. 지하철 안국역에서 내리면 일반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 계산 잘 하셔서 늦지 않고 도슨트 안내 프로그램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랄게요. 딱 3시가 되니까 도슨트 안내 프로그램이 시작되더라고요. 도슨트는 여행의 투어 가이드처럼 미술관에서 작품 설명을 하면서 전시를 안내하는 사람이죠. 그분을 통해서 작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은 4,000원을 내면 그 시기에 하는 전시 모두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요. 건물이 상당히 크고 구석구석 다녀야 하는 만큼 체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하더라고요. 가시게 된다면 많은 전시들 중에서 관심이 가는 전시의 우선순위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순서대로 보시다가 힘들면 나머지는 다음에 기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도슨트 안내가 1시간가량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게 꽤 사람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집중해서 듣고 나니까 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전시관으로 이동할 정도였어요. 전시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주관으로 전문가들이 작가들을 12명 선정하고 그들에게 4천만 원의 후원을 한대요. 각각 4천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시리가 켜지네요. 4천만 원씩 준다니까. 그러면 그 12명한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는데요. 이전에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으로 전시회를 꾸며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전시에 나오지 않았던 작품들로요. 그렇게 새로운 작품만으로 12명 중에서 다시 4명을 뽑고 이들에게 추가적으로 1,000만 원씩을 더 준 다음 다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나 봐요. 그리고 몇 주간의 심사를 통해 최종 1인을 뽑는 그런 큰 과정 속에 선정된 4명부터 이제 전시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4명의 작가는 도슨트 안내 순서대로 소개해드리자면 홍영인, 박혜수, 이주요, 김하영 이렇게 4분이신데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최종 선정된 1인이 있어서 보는 동안 과연 누가 선정되었을까? 내 안목이 전문가 안목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나름 재밌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관람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밀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2019년의 작가를 4명을 뽑아놓고 전시를 했을 때 정통 회화, 그림으로 선정되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설치 미술이 4명 중 4명 모두 활용이 된 부분이고 다들 철골이든 목재든 종이의 묶음이든 하나의 커다란 설치물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자체를 작품으로서 소개하신 분도 4분 모두였고요. 심지어 한 분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그 자체를 미술로 활용하시더라고요. 캔버스에 그린 그림은 정말 한 군데에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림이 꼭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또 마냥 편견만이 아니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이 깨져버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4명으로 선정된 곳에는 그림이나 조각은 전혀 없구나 싶어서요. 한 분 정도는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럼 4분 중에 한 분은 방법에 관계없이 나름대로 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3분 중에 한 분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기에 역부족이었어서 제외하고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내용이나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도슨트 안내 순서상으로 첫 번째는 홍영인 작가님입니다. 이분의 작품은 자수와 설치미술 영상이 활용된 그런 전시회였는데요. 먼저 홍영인 작가님은 동등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전시에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새장에 들어가게끔 하는데요. 새는 그 새장 밖에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철장과 새를 보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은 같은데 입장이 바뀐
내가 갇혀있는 느낌이 나면서 새와 인간의 입장을 바꿔서 느껴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간모 여제도라고 옛날 유교 사상이 주되던 조선시대에 조상을 모시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 절을 하고 그럴 정도로 그 조상 자체로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는데요. 근데 이 작업을 이제 작가님은 자수로 직접 진행을 하셨어요. 작가님은 자수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자수라는 과거 여성의 대표 노동을 통해서 간모 여제도를 만듦으로써 남성 중심의 조상 숭배를 여성의 노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남녀 간의 동등성에 눈길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 거죠. 숭배는 남성이 하는데 그 숭배를 위한 과정은 여성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의 작품 중에 런던의 클럽 이네갈이라는 곳에서 4명의 음악가를 초청해서 7가지 동물과 관련된 주제를 줄 테니 동물에 이입해서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이제 찍어서 작품으로 이제 상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주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기도하는 사마귀라는 주제가 이제 주어져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그분들 스스로도 완전히 몰입이 가능하다라는 분도 있고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분들도 이제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영상과 소리를 들으면서 확 느낀 게, 우리가 뭔데 사마귀가 기도를 한다고 단정하는 걸까? 뭔데 사마귀가 기도하는 느낌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라고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새가 노래를 부른다. 이런 거 다 인간의 입장에서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악가들도 눈을 지그시 감고 몸을 휘저으면서 이제 막 웅장한 음악을 사마귀에 이입한 사람처럼 맞춰서 막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음악들까지 뭔가 진짜 인간이 사마귀와 동등성을 느껴서 움직이는 거라기보다는 감수성에나 이렇게 이입을 과하게 감수성에 뛰어난 한 사람과 이제 나머지가 이제 프로젝트를 위해 자기만 못 느끼면 이상하니까 분위기를 억지로 따라가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듣다 보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음악이 되는 게 사실 전 너무 웃기더라고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4명이 살아오는 방식이나 인생 모두 다 다른데, 그리고 심지어 악기도 다 다른데, 톤이 엇나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 분위기까지도요. 사실 기도하는 사막이라는 게 절대 똑같거나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마귀가 사실 전 잘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동등성이나 평등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지나치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멋대로 판단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용인해주고 놔둬주는 것이라는 태도를 잘 붙잡고 있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상호 주관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그래서 라디오를 시작했고 저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송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편한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너무 같아도 내 개성이 사라지는 거고 애초에 불가능하잖아요.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 자매들도 다 다른데요, 뭐. 그래서 홍영인 작가님의 전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등성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정한 동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음 2번째 순서는 박혜수 작가님의 전시였는데요. 우리는 무엇인가? 그 우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정말 독특한 게 이분이 이제 정말 설문조사와 그 종이를 쭉 걸어놓은 것 자체를 그냥 메인 작품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정말 놀랐어요. 설문지가 미술 작품으로 될 수 있구나. 그 질문지를 소개해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느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정말 딱딱한 그 설문지거든요.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우리는 1번 배우자 부모, 2번 친구, 3번 SNS 친구, 4번 애인, 5번 기타. 이런 거 기타. 뭐 이런 거 보면서 확실하게 이거 진짜 설문지인데 이게 미술 작품이라고?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나머지 것도 쭉 보자면 당신은 우리를 좋아하나요? 예, 아니요, 기타. 당신이 가진 것을 10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으십니까? 1번 1부터 3, 뭐 2번 4부터 5, 뭐 이런 식이라니까요. 상당히 놀랍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까지 상세히 기록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이, 성별, 거주지, 재산 정도, 직업 이런 것들이 200장 정도가 쭉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작품이고요. 약간 저는 다큐멘터리, 이 미술 작품의 영역이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이 이때 들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넘어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요. 설문지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해서 빈칸이 있는 주관식이 있는데요. 여기 뭐 제일 많이 썼을 것 같으세요? 하나라는 단어가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단어가 다르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얽혀있는 존재라는 것과 아예 관계없음이라는 것도 종종 보였고요. 그리고 당신은 왜 우리를 위해 불만을 참고 견디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내가 확장된 것이 우리라던가 내가 속했기에 우리라는 응답도 되게 많았고요. 정말 우리나라는 우리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긋고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에서 나온다라거나 절대 참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깔고 가는 느낌은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중에 가장 높은 친밀도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전을 주려고 하셨는지 그 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다른 기획물이 옆에 있었습니다. 5분 단위의 영상이 한 9개 정도 묶여서 쭉 상영이 되는데요. 유품관리사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유품관리사는 사람이 죽으면 그 나머지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 집의 흔적들을 모두 지우는 분들인데요. 사실 잘 몰랐던 직업인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뛰는 곳이 무연고자의 고독사 현장이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분이 혼자 죽었을 때 이제 그곳에 가는 건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사람이 혼자 그냥 죽었을 때 이제 이분들이 가서 일을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어요. 인터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밑에 이불이 아주 여러 겹이 쌓여 있더래요. 근데 그게 푹신하라고 깐 게 아니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그분이 깔고 있는 요를 걷어내서 빨래를 하기가 거부감이 들어서 더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 위에 새로운 요를 까서 그냥 하나 깔고 다시 더러워지면 그 위에 하나 더 깔고 겨울이 되면 전기장판 하나 깔고 다시 요를 하나 깔고 이런 식으로 그냥 요를 하나씩 더 그냥 쌓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는 총 열 몇 장의 요와 3개의 전기장판이 쌓여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3년이 지났겠구나. 그분들은 시간을 그런 식으로 쌓아 나갔겠지만 유품 관리사분들은 시간을 하나씩 되돌려 본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방치가 되던 그 처음을 볼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시작이었는지. 이분은 어떤 식으로 어느 시점에서부터 주변에서 멀어졌구나. 이렇게요. 참 슬픈 일이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가운데도 애초에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많지만 연락이 되어도 그분이 남기신 물건이나 시신을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제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느껴지던 그런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유품들을 보면 자식이 어려서부터의 그런 사진이나 물건, 상장 이런 것들은 꼭 자식들에게 보내달라 이런 유서가 이제 발견되곤 하는데요.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에게서 물건을 받는 게 좀 꺼려지나 봐요. 시신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있고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국가가 화장은 다 해줍니다 라고 안내하고 그러면 그냥 화장을 택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이제 안치해 놓고 나서 주변 분들을 찾을 때까지 이제 안치해 놓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들을 지불을 하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거부하고 화장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웃기죠? 그렇게 거부하는 고인의 유품들과 똑같이 본인들도 자녀들의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상장들을 장롱에 다시 차곡차곡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삶과 죽음, 부모와 자식,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이 연결되는 어떤 큰 선 같은 게 느껴져서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나,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우리인 가족.
하지만 가족 간의 방치가 되는 나의 최후. 이런 것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한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방법과 관계없이 울림을 준 분인데요. 모두 다 우리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이 다를 것 같아요. 전 사실 이번 기획을 보고 나는 우리라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유품관리사의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하시는 모든 것들이 너무 새롭고 안타까워서 그 자체가 그냥 느낌이더라고요. 더 생각할 거 없이 일단 매 한마디 한마디가 다 벌써 느낌이 되니까 과거를 되돌아가는 직업, 처음을 보고 어떻게 방치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이 좀 무섭기도 했고요.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실 저는 우리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정하지는 못했어요. 친구에 있어서 조금 이상적인, 약간 바라는 게 좀 있어서 뭔가 평생 가고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고 언제나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뜻이 맞아서 항상 으쌰으쌰하는 관계로 생각하고 바랬었는데 현실은 좀 지나면 누가 또 멀리 이사가서 볼 수 없게 되고 안 보이고 도움을 주는 건 같은데 막상 받는 건 또 없어 보이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저는 우리에 대해서 약간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우리를 좋아하는 것만큼 실제로 좋아해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들을 좋아하는 만큼 진짜 좋아해버리면 오히려 내가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는 진짜 저도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너와 나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죠. 이주효 작가님의 Love Your Depart인데요. 사실 이분의 전시를 보면서 박혜수 작가님에 이어서 미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전시를 보여주신 분이세요. 이분은 미술품이 전시를 끝내고 소장하는 사람들까지 다 떠나고 남겨진 미술품이 해체되고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미술품이 어떻게 보관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많은 미술 작품이 모인 창고, 디팟을 만들고 그 자체를 전시로 하신 분이세요. 해체해야 될 작품들이 창고에 가득가득 모여 있는 것, 그 자체를 작품으로 생각하고 전시를 해놓으신 거죠. 말 그대로 창고예요. 그래서 이주효 작가님의 전시에는 본인의 작품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가의 작품들도 쭉 쌓여 있고요. 좁은 공간에 어떻게 하면 작품들을 잘 놓을 수 있을까 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쌓은 방법이 새로운 미술관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 전달도 있다고 들었고요. 사실 저는 이건 진짜 그냥 창고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미술이 해체된 후에 역할을 끝내고 난 후의 모습들이 쌓여있는 모습에 쓸쓸함을 느끼라는 건가? 라고 나름대로 좀 생각해보기도 하고 뭔가 그 작가님과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미 전달을 하면 미술로서 그 조건을 충분히 완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의 작가로 12명이 뽑히고 그 중에 4명이 뽑히는 전시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술, 그림이나 조각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근데 조금은 속상했던 것 같아요. 방식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방식이 뚜렷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호해지고 이게 미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생소한 영역까지 가서 의미를 전달한다는 게 글쎄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죠. 미술가의 수준, 작가의 수준은 너무 올라갔고 너무 다양하게 퍼졌고 아직 일반적인 개인은 그 정도까지 가지 못했는데 그 간극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술을 보러 간다고 할 때 정말 아름답게 그려진 그림 그런 거를 좀 보러 가겠다는 생각이 편견이지만 나름대로 편견 아닌 우리의 수준? 우리가 준비된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너무 앞서 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미술의 어느 영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어느 쪽에 좀 더 발전이 쭉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게 돼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저번에 갔던 거에 대한 설명이 길었죠. 근데 확실히 좀 느낀 것들이 많기도 했고, 그 2019, 올해 작가상 2019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설명드리고 나서 같이 하고 있는 전시를 2개 정도 더 보았는데요. 그 전시들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주제가 또 너무 무겁고 그거를 설명드리자니 그것만 해도 또 한 30분이 갈 것 같은 주제여서 일단 그거는 좀 나중으로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이 있다면 아니면 다른 기회가 있다면 그거랑 같이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가게 될 곳을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번 주에 뭐 하고 놀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어, 이번 주는 조금 집에서 쉬면서 영화를 좀 보려고 합니다. 몸이 너무 아팠어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좀 불안해요. 요즘에는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잠을 잘 못 잔 건 꽤 됐는데요. 잠을 잘 못 자면서부터는 확실히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조금씩 조금씩 몸이 약해진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번에 잠깐 지금 이 원고 작업 때문에 나가서 좀 작업을 좀 하려고 나가 있었거든요. 강변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강바람 때문인지 잠깐 환기하신다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때 바로 온몸이 으슬으슬해지고 뼈마디가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영화 보면서 좀 쉬고 그 대신 좀 영화는 좀 옛날 영화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만한 이번 겨울에 추우니까 방에서 귤 까먹으면서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옛날 영화 한번 보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는 올려놓을게요. 어떤 영화를 보게 될지. 지금은 어떤 영화를 보게 될지 아직 선택을 못했는데요. 제목을 통해서 어떤 영화 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에 그 영화 어땠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1회가 2회 지나 3회가 되면서 물론 제 방송을 들을 누군가가 있어서 조금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 그런 욕심도 있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바로 친구가 생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미리 생각도 했었고 천천히 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앞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그 누군가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데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멘트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여러분.